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저희 마스터마인드 시즌 3 다섯 번째 편 오늘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책은 이제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으로 5만 년의 역사를 훑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저자는 예, 타밈 안사리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그 이슬람 쪽에 그 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세계사가 굉장히 이제 서유럽에 좀 편중된 서유럽 사람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본 이제 역사였다면 이분은 조금 더 이제 본인의 그런 문화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지금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는 그 사피엔스하고 굉장히 책이 조금 다르지만 다르게 유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류를 이제 5만 년의 역사를 지금 아주 초기부터 인류의 그 초기부터 그 최근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그걸 훑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이제 그 세계사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상하다. 왜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중국의 문명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들의 문명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런 서유럽 또는 미국의 문명이 이렇게 강한 지금 21세기에 살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의문과 의문과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그런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어, 자세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발제를 지금 나누긴 했지만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모임에서 흥미를 느끼셨다면 한번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희가 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 발제하신 부분은 제 1부로 도구, 언어,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은 제가 맡은 일장은 어떻게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챕터인데요. 그 키워드로 도구와 언어와 환경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형성되고 발전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게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면 처음에 기원전 150억 년부터 기원전 5만 년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도구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고 그 도구로 인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시기는 기원전 5만 년부터 기원전 3만 년 전인데요. 이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간을 따른 그 생물과 차별화하는 게 발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은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언어에서 시작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언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동물들도 어떤 자신들만의 신호를 주고받지만 그거는 언어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어의 그 특이점은 여러 가지 단어를 이루어진 복합된 구조, 그것이 언어여서 그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특이점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그들의 신념과 문화 지식을 소개시켜줄 수 있었던 것은 언어 때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실 지금 인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수단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는 그 언어를 통해 무수한 사람들이 같이 어떤 사상을 공유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언어권에 따라 굉장히 다른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인해서 그 어떤 문화가 발전되는 어떤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기원전 3만 전부터 기원전 1500년 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언어는 발전이 되었고 이때는 어떤 문화가 꽃이 피우게 되는데 그 문화가 그냥 모든 인간이 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비슷비슷하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문화가 굉장히 다르게 발전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허강 이 큰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어떻게 다른 문화가 발전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 같은 어떤 그런 비옥한 그런 지역에서는 좀 더 평화롭고 농경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어떤 황허같이 그 물의 범람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지역에서는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풍요롭지 못한 어떻게 산을 깎아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강 주변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는가? 유목을 하면서 살아남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인간은 살아남으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문화가 꽃을 피웠다. 예를 들면 유목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저는 알았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바퀴가 2개 달린 수레를 만들었대요. 이륜 전차.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전차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지중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리스인들 그리고 중간 세계에는 어떤 그 이란, 고원, 아프가니스탄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북유럽권, 미국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자기네가 살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에 이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문화 간의 교역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문화가 틀린데 이제 보니까 이 문화권에서 그 굉장히 풍부한 거는 저쪽 문화권에 풍부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동하면서 서로 사고 팔고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가 섞이고 전파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 전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5장은 이제 도구, 언어, 환경에 의한 문명 그리고 이제 교역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념 체계의 탄생이에요. 그게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350년인데요. 사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도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발전해왔다면 이때는 무엇이냐면 자기네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네가 쓰고 있는 언어에 따른 자기네만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중국은 왕조라는 어떤 신념 체계가 생긴 거죠. 그리고 왕은 절대 권력자. 그리고 그 공자와 노자가 그 신념 체계를 설립한 거잖아요. 유교라는 그 신념 체계를. 그리고 인도는 왕조는 아니지만 카스트 제도가 거기에서는 신념 체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
중국에서는 왕의 명령은 곧 따라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이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 이렇게 나오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이렇게 돼서 자기들만의 어떤 신념체가 설립되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게슈팔트라는 개념이거든요. 게슈탈트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어떤 거대한 집단이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신념 체계를 믿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개개인 속에서 신념 체계가 반대되는 거는 걸리고 걸어져서 서서히 없어지고, 그 거대한 주된 신념 체계만이 살아남게 되는 현상, 그렇게 나와서 그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간 다른 파벌 체계가 생성이 되지만 자기네들끼리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꿈공방에 있는 소속해 있는 사람들과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신념 세계가 들어오면 그거는 사실 우리끼리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신념 체계랑 틀려 해서 우리가 생성한 어떤 신념 체계가 점점 확고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자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신념 체계의 탄생까지를 저자가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저에게는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피엔스처럼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상태가 오기까지 중요했던 어떤 큰 신념, 언어, 환경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초반에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인류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도구를 발전시켜 왔는지, 또 그것들이 또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인데, 이제 하나의 행성 여러 세계예요. 그래서 조금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지구본이 떠오르죠. 지구본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그 대륙이 생각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금 얘기 드릴 이 시대는, 행성은 지구라는 행성 하나지만 사실은 세계는 여러 세계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와 세계가 만나기에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도구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철기에서 또 좀 더 강한 강철로 이렇게 도구가 발전되면서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세계도 점점점 넓어졌는데, 그 넓어지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다른 그 넓어지면서 지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관계망이 이제 점점 이제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6장에서 보면 또 이제 아주 핵심 단어가 등장해요. 돈, 수학, 메시지 전달, 관리, 군사력. 이 시대는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500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그 이제 많은 이제 고대 관련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렴풋이 좀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를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시족 집단에서 점점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러니까 도구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힘을 가진 그런 시족 집단이 이제 다른 쪽 집단을 이제 그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집단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런 이 사회적 연결망이 이제 팽창함에 따라, 이런 이제 예를 들어 뭐 나일강이다 그러면 이 나일강을 관리하거나, 황하강이다 그러면 이 황하강을 계단식 농지로 바꾸는 그런 커다란 대형 사업을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들을 그런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 집단들은 어떤 집단이냐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그 좀 더 규모가 큰 집단이 되겠죠. 근데 규모가 큰 집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뭔가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관계 시설 같은 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수천 명을 일사불란하게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일강을 이렇게 취소하고 황하강 유역을 이렇게 배당식 농지로 바꾸는 그런 대양 사업을 할 만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들 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소통할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의 가장 우두머리가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들을 전달해줄 그 전달이 되어서 그 구두로 그러니까 전달이 되어 가다가 어느 그 집단 규모 이상이 되면 사실은 명령이 더 이상 퍼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속도가 권력이 얼마나 큰 그 사이즈를 통치할 수 있는지 그런 영역의 크기를 결정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이거를 말로 하다 보면 이걸 암기하는 사람의 그런 기억력에 의존을 해야 되고 얼마나 제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거느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전달 능력이 가장 중요한 이런 집단을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예를 마라톤에서 사람이 걸어와서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그리스의 그 마라톤이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서 유래한 거잖아요. 뛰어와서 그쪽에서 이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람이 뛰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이제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말을 가축화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메시지 전달 능력이 굉장히 한꺼번에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는 이제 그 최대 48km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 반경이 48km였다면 그러니까 가축화된 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560km까지 이 정치 국가가 아주 커다랗게 그 통치 반경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로와 교량 같은 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말이 주변에 이제 그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없이 이제 막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국가가 점점점 이제 규모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제 최초의 정치 단위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등장한 기원전 5,500년에 등장한 우르크라는 그 도시 국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르크는 그 세계 최초의 서사시에 나오는 전설적인 주인공, 요번에 여기 우리나라 사람, 갑자기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 길가메시라는 그 분이 지금 디즈니 영화에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사실은 이 우르크의 그 최초의 서사시에 나오는 전설적인 주인공이죠. 근데 이 길가메시는 이런 전설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사실은 실제 왕의 근거를 둔 인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르크가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그 통치를 하는 이제 우르크가 최초의 이제 도시국가였고, 이제 길가메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 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지배자인 이제 아카드 왕조로 인해서 이제 사르곤이라는 나라가 이제 BC 2350년에서 2294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때 국가의 크기가 그러니까 남서쪽 끝에서 이제 북서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1600km의 면적이었고, 면적이 약 79만 8천 평방킬로미터 이르는 아주 큰 제국이었다고 해요. 네. BC 2350년인데 그렇게 큰 제국을 통치할 만큼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갈 정도의 그런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신기하죠. 그로부터 800년 뒤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파라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왕국은 이 사라곤의 제국보다 한 20% 더 넓은 영역을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로 이제 800년 뒤에는 아시리아인들과 바벨로니아인들, 우리가 성경책에 사실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인데,
그런 그 아시리아인들과 바벨로니아인들이 차례로 이제 이 사르곤 그 이집트의 사르곤의 제국보다 2배나 가까운 큰 제국을 이제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국이 점점 크게 이렇게 규모가 확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시지 전달 속도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 메시지 전달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과 기반 시설의 발전이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메시지에 전달되는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자가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쐐기 문자라는 그 문자로, 그러니까 이 쐐기 문자는 상형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물을 묘사한 그러니까 그림 문자였는데 이런 상형 문자는 굉장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아주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그림, 그 모든 사물을 사실은 다 그거를 묘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문자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약이 있었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신성 문자라는 그 문자가 만들어졌고, 근데 이 신성 문자는 기호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근데 이제 그 신성 문자하고 이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는 이제 대부분 상형 문자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전달되거나 이러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그런 페니키아 문자는 이제 몇 개의 음소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음소 문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의 문자로 인해서 이 페니키아의 문명이 아주 급속히 발달을 하게 됐는데요. 이 페니키아 문자는 지중해 전역으로까지 이제 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자를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이제 상형 문자가 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가 사실은 상형 문자라고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문자는 어떻게 상형 문자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중국어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명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형 문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정의나 관념을 대변할 수 있는 표의 문자로 진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의 문자는 그러니까 상형 문자와 더불어 표의 문자가 같이 더불어 그러니까 중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표의 문자는 이제 수학 기호에 비견할 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 표의 문자로 인해서 수학도 발전을 하고 이 중국 문명도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이제 지도자의 그런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그런 문명들의 그런 그러니까 문명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더라도 그 문명이 그 다음 그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중요한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물질과 물질이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이제 교환 그 경제로 이제 그게 되다가 이제 그게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다른 문명과 이렇게 다른 세계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렇게 물건을 싸들고 가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그 같은 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내는 이 돈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오는 그 물건의 가치와 서로 비교해서 서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용하고 부채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또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의 개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의 부를 축적을 이제 금으로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데, 이 또 본인이 이제 자기 왕이 이제 자기 병사들을 이제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의식주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식주를 제공을 할 때 실제로 먹을 거를 주고 뭐 옷을 주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급료로 지불을 해야 급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정량의 그 급료를 주기 위해 결국은 그 화폐 단위,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 화폐 단위가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죠. 근데 이 세금을 또 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은 이제 본인의 물건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산해내는 그 물건을 또 화폐 단위로 또 측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금으로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돈의 능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왕은 이제 백성들을 그 군사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돈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권력을 이제 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 이 대목을 제가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돈을 이제 서로 그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이 필요했고,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제 관리 체계가 필요했고, 또 군사 기술,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을 또 아우르는 이제 그런 세계들 간의 그런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그런 그 서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왔던 그런 문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바빌론의 문명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빌론의 문명은 이제 기원전 500년에서 이제 기원전 100년이 이제 100년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바빌론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이제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왕국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페르시아 왕국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돈, 수학, 메시지 전달, 관리, 군사력 같은 거와 더불어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서사는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사실은 이 전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신념 체계였다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유럽의 대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랍 지역, 그다음에 그 동아시아 쪽을 지금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성장하는 동안 사실은 이런 제국들이 중국하고 그 서유럽 등지에서도 사실은 그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페르시아 왕국만큼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인들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리스에 이제 쳐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은 사실은 이 페르시아인들에 비해서 그 문화적, 물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는 페르시아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지게 되는데, 이제 10년 후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이들은 하나의 그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이 당시에 그 그리스인은 도시국가였었어요. 네, 도시국가였었고, 이들에게는 그 이제 황제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뽑은 그런 그 귀족들이 그 뽑은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에는 정말 훌륭하신 그런 철학자들이 많았죠. 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다 이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철학가이자 정치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본인들의 그 엄청난 그런 이제 그런 문화적 사상적 그런 이제 그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황금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됐고요.
근데 이때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제 이 당시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정통 그리스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의 그 변방에 속하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사람인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스승으로 가질 정도로 이제 그리스를 이제 문화적인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이 그리스인의 시각으로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를 다 통합하는 이제 엄청나게 큰 그 나라를 만들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인더스강을 건너서 이제 인도로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또 이제 인더스강을 건너갈 무렵에 이제 인도에는 또 이제 그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그 인도의 그 엄청난 왕국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우리아 그 제국의 영토는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정복한 땅보다도 사실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찬드라굽타의 세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 전달 돈수와 군사력에 그 또 더하여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의 그런 거대한 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문명이 있죠. 중국. 이제 중국도 이 당시에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시황제, 중국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의 그 왕조로 만든 이제 시황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시황제가 이제 중국을 이제 통일을 하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그 북쪽의 유목민을 막기 위해 그 4,800km나 넘는 그 만리장성을 또 쌓게 되고요. 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동원한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0만 명이 또 이 성벽을 쌓다 죽었고, 또 이 당시에 또 이 시황제는 이제 법가라는 지금 그런 사상을 국가의 공식 강령으로 삼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자의 사상이 너무 온화하고 직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 시황제가 이제 떠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은 다시 혼란기가 접어드는데, 이때 유방이 다시 이제 혼란기를 이제 틈타서 이제 중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이제 한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민족의 그 최초의 중국 황제로 기원전 202년에 이제 중국의 통일 중국의 황제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로마 얘기도 쭉 나오는데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계들을 쭉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는 지금 그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 페르시아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이제 그 찬드라굽타의 그런 문명에 비해서 굉장히 뒤졌었다라고 합니다. 뒤졌었지만 그래도 이 이제 귀족 국가였고, 이제 하나의 그 황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도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해왔고, 이제 로마가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이쪽 그 유럽과 이 동유럽까지 펼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니발 장군의 그 덕분으로 굉장히 이제 나라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중국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명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실크로드라는 그런 길이 되겠는데, 그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금과 소금 그런 향신료들이 서로,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길들인데, 그런 길들을 통해서, 그런 혈관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쪽 문명과 저쪽 문명들이 서로 중첩하는, 이제 책에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석물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석물리기 현상이 이제 자주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 3부 이제 탁자가 기울다는데, 이건 이제 향초님이 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제 짧게 다시 얘기를 드리면, 탁자가 기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그런 그 인도의 문명,
문명들이 분명히 서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문명에 못지않게 발달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탁자가 기울었을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문명들이 어떻게 서쪽으로 그렇게 더 넘어가서 결국에는 동쪽이 기울고 서쪽이 그렇게 더 흥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3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명에 기여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떠오르실 건데 이제 몽고 민족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고가 이제 그 중국도 이제 그 몽골 민족이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쪽까지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몽골 민족의 영향으로 서쪽의 그런 문명들이 이제 동쪽의 문명들이 서쪽으로 오게 되었고 또 북쪽의 그 문명으로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그런 그 이제 그 바이킹족, 예, 이제 바이킹족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게르만족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쪽의 그 문명들이 그 퍼져 나가면서 전 세계에 그런 그 퍼져 있던 다른 나라에 그런 퍼져 있던 그러니까 동쪽에 퍼져 있던 그런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들이 서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탁자가 기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기가 서기 850년에서 그 1900년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부분, 그 중세 봉건사회, 그러니까 카톨릭 봉건 체제가 최저로 굉장히 우리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두웠던 그 문명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황이 그 1054년 이제 로마의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가 이제 서로를 파문하면서 이제 동쪽과 서쪽에 이제 교회가 갈라지면서 이제 종교가 서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1095년에 또 교황이 이 당시에 성지인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슬람의 그 이교도 손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구해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이 십자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몽고가 서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그 이제 몽고 쪽에 있었던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 패스트 흑사병이 이제 그 서쪽으로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퍼져 나가면서 최소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그 패스트의 창궐로 인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 전유의 이런 그 문명에서 일부 여성에게 이제 힘을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힘의 이전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3부 이제 탁자가 기울다라는 그 부분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부 역사의 중심축 김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잘 들었어요. 저는 지금 제 앞에서 1500년대 그 전까지 거기 이제 그 범위가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제목이 역사의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1500년대부터 1900년대 여기를 커버를 하는데 역사의 중심축이 쉽게 말하면 바뀐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제일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획기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콜럼버스의 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획기적인 사건, 즉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그 신대륙 발견이 딱 어떤 새로운 이렇게 뒤바뀌는 그 중심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근대화의 밑바탕을 이제 이 시대에 이루는데
크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그 새로운 세계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그 세계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한 발전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걸로 맞바꾼 것은 이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이 통째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값을 지불을 해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유럽에서는 기업, 은행, 국가통합, 초기 국민, 국가 등 새로운 사회적 별자리가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이 저자분이 역사학자가 아니고 전문 작가시래요. 그래서 역사 전문 작가, 그래서 굉장히 이 글 쓰시는 글을 잘 쓰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세계를 그 별자리에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별자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새로운 또 별자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군이 이제 끝난 후에 포르투갈하고 이제 당시 스페인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향유를 얻기 위해서 가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콜럼버스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곳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스페인이 깃발을 꽂았는데, 여기 그 총균세에서도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수적으로 보자면 많은 수의 원주민이 있었고 소수의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이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을 다 잡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총균세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하나 더 추가하신 거는 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 원주민들은 가축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제 재밌게도 그분들은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셔야 돼서, 그래서 배에다가 돼지를 싣고 오셨대요, 식량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패스트 이런 게 다 이미 이뮨이 생긴 상태인데, 이 원주민들은 그게 이제 새로 창궐한 병이어서, 이게 그 엄청난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200명이 채 안 되는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저는 새롭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일단 차지한 후에, 여기에서 이제 온 분들의 순서가 일단은 여기는 이제 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군인들, 그 개척가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사업가, 이렇게 오셔서 이 이제 대륙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이제 삼으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물건도 발견을 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담배, 사탕수수, 럼주,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시장성이 되면서 이 대지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발한 교역이 일어나고, 근데 이렇게 그런 활발한 교역이 일어난 게 그 기업과 은행이 시작이 되는 그 밑바탕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 그 전에는 이제 존경은 받지 못했지만 상인들이 여러 집단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상인들이 뭉쳐서 그 회사의 개념을 설립을 해서 이분들이 사업이 잘못돼도 그 회사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서 더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셔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자본이 합쳐지고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계기도 시작이 이때 됐다고 합니다. 그 연쇄 반응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한 책임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동인도 회사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그런 회사도 이제 이때부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돈의 추상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은행도 이제 생기면서 그 전에는 은화 정도라고 했지만 어떤 중앙 통화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앙 통화로 네덜란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크레딧 그 신용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런 이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돈의 추상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한창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시대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부터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이제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곳으로 그때부터 이제 부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힘의 그 축이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은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갖게 됐고 스페인은 그 외에 다른 지역들, 다른 국가들 남미에서 그 다른 모든 지역을 섭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갖기 위해서 한 게 두 가지. 그 하나는 종교 그리고 하나는 정치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 두 군데 식민지가 그 네덜란드 영국하고 달랐던 게 가족 단위로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남성 군인들만 와서 그때부터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 더 그 이후 세대는 그 지역에 살았지만 그 국가에 대한 좀 충성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종교도 더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당시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카톨릭이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카톨릭 인구가 남미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완전한 토착화를 이루고 그래서 여기서 좀 굉장히 새로운 문화가 발행을 했는데 그 토착 문화 더하기 유럽 더하기 원주민 이래서 약간 세계적 규모의 문화가 여기에서 또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밀려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또 다른 지역을 열심히 식민지 쟁탈전을 해서 이때는 굉장히 다양한 전쟁과 경쟁 여기서는 인간을 경쟁의 생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던 그 고시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저는 좀 새롭게 좀
저에게 다가왔던 거는 여기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독성이 있는 설탕, 담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사업적으로 플랜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자리가 잡힌 농장, 체계가 잡힌 농장. 그런데 이게 되게 그 노동 집약적이라서 그때부터 이제 노예라는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물론 노예라는 거는 그 전부터 같은 민족 내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이때는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노예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교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재화와 뭐 은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환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총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노예 산업이 적극적으로 그 아프리카 내에서도 활성화됐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그 노예 사업을 하시는 그 현지 아프리카 분들과 그 노예 사업의 그 상품이 되는 아프리카 분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그 서로 다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그 전 시대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이럴 때도 다 노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노예 산업에서 달랐던 거는 이때는 완전 100% 인종으로 그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대 인간이 적용이 되는 도덕적 규범, 이거는 어떤 한 무리 그 내에서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인들은 어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지키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노예 산업을 위한 싸움 이런 거를 어떤 전쟁으로조차도 보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간 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 대 야생동물로 그 인식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적용되는 그 가치 기준이 100% 힘의 논리. 그래서 힘의 약자에게는 그 도덕적 규범과 이런 거는 전혀 어플라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서로 다른 은하계에 있고 다른 별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노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구 아메리카와 유럽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생겼던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중국과 여기서는 중간세계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 나온 게 중심이 흔들리다 그리고 중간세계가 수렁에 빠지다 이런 소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명의 피크를 찍었지만 하락기였다고 해요. 하락기고 인도나 아까 말씀하신 그 페르시아 그쪽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하락기였는데 그들이 그거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본인들은 서로 하락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점점 쇠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세계가 강력하게 이렇게 전 세계의 중심축이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거는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서구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제 빠졌던 거에 차도 있었는데 차가 이제 중국 차가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은화를 받고 차를 수출하고, 그런데 차는 소모성이잖아요. 그 은은 쌓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 유럽인들이 이거 너무 무역 적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에서 이 수출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거를 끊어버리면 그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나중에는 여기에서 그 중간에 메꾸는 그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법으로 정해져 버리죠. 무조건 이 차를 사야 된다. 왜냐면 당시에 밀수로 싼 차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차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주민 중에 이제 좀 그 익스트림 하신 분들이 화가 나서 그 차를 다 바다에 몇천 톤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과 그 당시 유럽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유럽인들의 갈등이 극에 달아서 그게 이제 미국의 독립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 분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중국에서 그 차랑 연결이 되고 해서 미국의 독립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 그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를 보면 늘 되게 재밌고 몰랐던 거를 그랬어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한 500년, 400년 정도의 일이 이제 이 챕터에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전체적으로 딱 축이 바뀌는 그런 그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그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챕터예요. 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벤트가 많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스턴 그 파티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티보다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나비 효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한 부분이 이제 기계가 등장하던데 저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아까 뭐 지금 김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유럽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 기계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 좀 더 발전한 나라들 또는 이제 자기네 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했던, 그다음 이제 해양 국가들, 뭐 네덜란드나 영국들 이런 나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서부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를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이제 자기의 그 국가의 부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그 식민지로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런 기계를 오히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이 기계의 발전을 그 사회적 이런 사상 안에 그런 틀 속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명은, 그러니까 이 서양 문명처럼 이 기계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문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이런 뭐 중국과 같은 이렇게 기계를 그 틀 속으로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렇게 문명으로 나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런 그런 그 발전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서부 그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 세계를 다 땅 따먹게 해서 자기네 나라가 더 이상,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부흥하는 나라들,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후발 그런 이제 개발 국가들이었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싸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대전이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그러니까 핵무기까지 결국 터뜨리면서 결국 끝나게 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류는 이렇게 주권 국가라는 195개의 구체적인 정치 단위로 이제 재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5부 기계가 등장하다를 아주 짧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제 특이점과 세 가지 측면 해민킴님 부탁드릴게요. 네, 특이점의 세 가지 측면 마지막 6장입니다. 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휩쓴 20세기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이제 단일 국가 개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국민 국가를 넘어서 이제 세계가 탄생하였고요. 정치 및 이념적 측면에서는 냉전과 테러가,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과학적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고, 기계는 또 꾸준히 개량되었고, 자연에 맞서는 인간의 힘은 날로 커졌지만 인간이 속한 거의 모든 환경이 인공적이라 이제 인간이 상대하는 자연은 대부분 인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쓰는 도구의 힘과 정교성이 이제 향상이 됨에 따라서 근데 그 향상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혹자는 또 유전자의 편집이나 뭐 물질 분자 조작,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너무 정교화되니까 그런 과정이 흔히 우리가 특이점으로 부르는 인계점, 거기서 말하는 인계점은 인간하고 기계가 합쳐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하고 기계가 합쳐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계점이 인간이 불멸성을 획득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현재 여러 의학에서 쓰고 있는 인공 달팽이관 또는 그 인공 망막 이런 것들, 또 의수나 의족들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느낌대로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자꾸 되게 전진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는 뭐 인공 허파, 인공 신장, 심지어는 인공 심장까지, 또 그러다가 인공 뇌도 달고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거가 불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필리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컴퓨터는 복잡한 대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이제 그 능력의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여기 부분을 읽을 때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나무라는 책의 첫 챕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뭐 테이블, 탁자, 그 무슨 냉장고, 의자 이런 애들이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반전은 그 이야기의 끝에 이 사람 또한 인공 심장을 달고 있던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샥이 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베르바르의 소설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설령 우리가 이 특이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는 세 가닥으로 따서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첫째 가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둘째 가닥은 우리가 만드는 도구, 그리고 셋째 가닥은 언어 덕분에 발휘되는 인간 특유의 기능이 상호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이 끝에 이 부분이 이 필자분이 쓰신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모두를 아우르는 미래의 우리 인간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가 생겨나므로 누군가 그것을 상상해야 한다. 또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상상해야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세계가 진짜 있다고 믿어야 한다. 또 우리가 모두 마치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듯이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지속되는 한 그 세계는 진짜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우리 목표는 모든 이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도로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상으로 특이점의 3가지 방법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줄 읽어드릴게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디지털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기를 열심히 인간화하는 동안에도 기기는 우리를 열심히 디지털화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면서 정말 기계가 우리를 진짜로 많이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러 생각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주 고대부터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금 현대 또 미래 얘기까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로웠네요. 그래서 이 책 추천해주신 땡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부분 발제해주신 우리 마스터마인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6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